어느 날 갑자기 갑질 상사가 되어버린 한 관리자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게 참 남의 얘기 같지가 않은데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분의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시로 표현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저 다 같이 잘해보자고 한 말인데 이제는 그 말들이 내 목을 죄어온다. 임신 얘기도 야근 권유도 사실은 그냥 상황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래요. 그런데 선의로 건넨 말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정말 당혹스럽지 않나요? 정말 눈 한 번 딱 감고 앞만 보고 일했던 세월인데 내가 열정이라고 믿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뒤틀려 버렸습니다. 와, 평생을 바친 노력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여기서부터 많은 리더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마다 억울하고 부끄러워서 악몽을 꾸고 동료들은 싸늘하게 등을 돌려버리고 결국 남는 건 정말 깊은 외로움하고 상처뿐인 거죠. 아니 도대체 이 갑질이라는 게 뭐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흔드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그런데 혹시 이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로 그 갑질 상사라면요.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먼저 이 갑질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요즘 한국 직장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자, 갑질이란 건요, 간단히 말해서 힘이 더 센 쪽, 그러니까 갑이 상대적으로 약한 을한테 부당하게 힘을 쓰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갑과 을 사이의 힘의 불균형,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통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와, 보세요. 직장인 10명 중에 9명이 갑질을 당해봤대요. 90%? 이건 뭐 거의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그럼 가해자는 몇 명일까요? 스스로 갑질을 해봤다고 인정한 사람은 3명 중 1명, 33%에 불과해요. 잠깐만요. 피해자는 열의 9인데 가해자는 셋 중 하나라니? 이거 숫자 너무 안 맞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는 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들 자기가 피해자라고는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거죠. 이제 갑질은 그냥 우리 회사 문화가 좀 그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 다들 얘기하는 ESG 경영 있죠? 거기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고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막는 아주 큰 걸림돌이기도 하죠. 심지어 법적으로도 이제는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리스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갑질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한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좀 들여다봐야 해요. 갑질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권위와 권위주의를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진짜 권위는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힘 같은 거예요.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죠. 반면에 권위주의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겁니다. 인정 안 해주면 강제로 복종시키는 거죠. 갑질은 바로 이 잘못된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 이 권위주의가 깊게 뿌리 내린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식민지 시대. 이때 특권층이 생기면서 일반 사람들과의 소통이 딱 끊겨버렸죠. 두 번째는 군사문화입니다. 전쟁 이후에 경제가 막 성장할 때 기업들이 군대식 상명하복 문화를 그대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로 오면서 국가나 가족 같은 전통적인 권위가 힘을 잃으니까 그 빈자리를 개인이 힘을 과시하면서 채우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들을 위한 해결책, 명확한 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딱 3가지를 제안합니다.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한 3단계. 정말 간단해요. 첫째, 말을 아끼자. 둘째, 내 마음을 먼저 살피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대의 흐름, 시대 정신을 읽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입 안에 있을 땐 내가 주인이지만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죠.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논어에도 비슷한 지혜가 있어요. 말이 화려한 사람은 진심이 부족하다. 말은 좀 느리게 하더라도 행동은 빠르게 하라. 결국 진짜 리더십은 번지르르한 말솜씨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럼 행동을 바꾸려면 뭐가 먼저 변해야 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마음을 살피는 것이에요. 공자가 한 유명한 말 있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모든 공감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가짐입니다. 이건 그냥 저 사람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내 관점을 바꾸는 훈련이죠. 예를 들어 내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화났을 거야 라고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면 저 사람은 더 억울하겠다 라고 헤아려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만 힘들어 라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윈윈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시대를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게임의 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보세요. 예전 산업시대에는 어땠나요? 권위적인 상사가 답을 다 알고 있었죠. 위에서 시키면 아래는 그냥 따르는 수직적인 구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식정보 시대잖아요. 오히려 부하 직원이 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훨씬 자유롭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시대라는 거죠.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짜 역사를 이끄는 사람은 시대 정신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머리 좋고 똑똑한 리더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그걸 자기 리더십에 녹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그 낡은 권위주의 말고요. 지금 여러분이 따라야 할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